개태와의 대화 12월 17일 새벽 5시. 오늘 1시간 늦게 일어나가지고 1823년 9월 15일 월요일 예나 개태가 마리엔 파트에서 무사히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이곳 전원주택이 썩 안락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며칠간만 머무를 예정이었다. 그는 건강하고 원기가 왕성했기 때문에 몇 시간씩 걸리는 길도 걸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 어쨌든 그를 보는 것은 진정으로 기쁜 일이었다. 서로 즐겁게 인사를 나눈 후에 개태가 즉시 나의 일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터놓고 말하겠네만 자네는 이번 겨울 동안 바이마르에서 내 곁에 머물게. 그는 이렇게 말을 연 후 더 자세한 이야기를 계속했다. 자네는 시와 비평에 뛰어난 자질이 있어. 그 분야에 천분을 타고났네. 그것이 자네의 일이니 그 일에 매달리게. 그러면 금방 든든한 생활의 토대도 마련되겠지. 물론 원래 자네의 영역이 아니라 해도 자네가 알아야만 하는 것도 많이 있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런 일에 너무 오래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되는 법이니 재빨리 그것을 넘어버려야 하네. 그러려면 이번 겨울 동안 바이마르에서 내 곁에 있게. 그러면 부활절쯤 돼서는 자네도 놀랄 만큼 많은 진척을 보이겠지. 자네는 최상의 것을 얻게 될 거네. 왜냐하면 나에게 최상의 방책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말이야. 그러면 자네는 인생에 있어서 확고한 기반을 잡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어디서든 자신감을 가지고 얼굴을 드러낼 수 있을 걸세. 나는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그의 견해와 소망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괴테가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 집 부근에 거처를 마련토록 하겠네. 겨우내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을 거야. 바이마르에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네. 그리고 자네도 높은 신분의 사람들 몇몇과 교제하게 될 테지. 그들은 대도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뛰어난 인물들이지. 또한 나 개인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알고 있네. 그들과는 차츰차츰 알게 되겠지. 그들과 교제하면 자네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유익한 걸 얻게 될 걸세. 괴테는 여러 명망 있는 이름을 들면서 그 인물들 하나하나의 특별한 업적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가 계속 말했다. 이렇게 좁은 지역에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 있겠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급 도서관과 극장은 독일의 다른 도시들에 있는 가장 뛰어난 것들과 비교해도 결코 손색이 없네. 거듭 말하네만 여기 머물게. 이번 겨울뿐만 아니라 아예 바이마르를 자네의 주거지로 선택하는 게 어떻겠나. 이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이르는 대문들이 여기 열려 있고 여기서부터 길들이 시작되네. 바이마르가 이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이르는 대문들이 여기 열려 있고 여기서부터 길들이 시작되네. 여름이면 여행을 하게. 그러면 차차 자네가 보고 싶어 하는 걸 다 보게 되겠지. 나는 50여 년 동안 여기에 살았지만 내가 안 가본 곳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지만 나는 언제나 바이마르로 기꺼이 돌아오곤 했어. 나는 다시 개태 곁에 가까이 있으면서 그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어 기뻤다. 나의 영혼이 송두리째 그에게 바쳐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오직 당신만을 소유하고 소유할 수만 있다면 다른 그 모든 건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거듭해서 말했다. 나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가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따르겠다고. 1823년 9월 18일 목요일 예나. 어제 아침 개떼가 바이마르로 떠나기 전에 다시 한 차례 그와 1시간쯤 같이 있게 되어서 기뻤다. 그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나의 일생에 있어서 참으로 소중하고 더없이 유익한 것이었다. 독일의 모든 젊은 시인들도 마땅히 그 내용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게 분명하니까 말이다. 그는 내가 이번 여름에 시를 쓰지 않았는지 물으면서 말을 꺼냈다. 나는 시를 몇 번 쓰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가능하면 대작을 쓰는 것을 피하도록 하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재능과 탁월한 노력을 겸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작 앞에서는 고생하는 법이기 때문이네.
나도 그런 식으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 알고 있네.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숲으로 돌아가 버렸던가. 내가 잘 해낼 수 있는 것만 착실히 했더라면 100권의 책이라도 썼을 텐데 말이야. 내가 잘 해낼 수 있는 것만 착실히 했더라면 100권의 책이라도 썼을 텐데 말이야. 사람들은 보통 장점보다 단점을 많이 생각해서 단점을 보완하려고 많이 치중하는데 단점보다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장점에 몰입해서 장점을 더 키워서 할 수 있는 것을 더 잘 해내는 걸 권유하는 것. 장점을 키워나가는 것. 내가 잘 해낼 수 있는 것만 착실히 했더라면 100권의 책이라도 썼을 텐데 말이야. 현재는 언제나 현재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네. 현재는 언제나 현재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네. 시인의 마음속에 날마다 솟아오르는 사상이나 느낌은 그 모두가 표현되기를 원하고 또 표현되어야만 하네. 그러나 보다 큰 작품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머리가 가득 차서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고 모든 사상을 등지고 생활 자체의 안락함까지 잃어버리는 걸세. 단 하나의 커다란 전체를 정리하고 완성하는 데 필요한 긴장과 정신력의 소모를 생각해보게. 게다가 그것을 막힘없이 흐르는 시냇물처럼 적절하게 표현하자면 또 얼마만한 정력과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생활 환경이 필요하겠는가. 그러나 일단 전체를 잘못 파악하면 모든 노고는 허사가 되고 말지. 더 나아가서 그처럼 규모가 큰 대상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부분에서 그 소재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여기저기 결함투성이가 되고만 해. 그러면 비난을 받게 되겠지. 그리하여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시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많은 노력과 희생에 대한 보상과 기쁨이 아니라 불쾌함과 정력의 쇠퇴일 뿐이네. 반면에 시인이 날마다 현재를 염두에 두면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을 한결같이 신선한 기분으로 다룬다면 무언가 좋은 걸 만들 수 있고 때로는 잘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모든 것을 잃지는 않는다네. 현재는 내 현재로 자신의 권을 주장한다네. 시인의 모습은 표현되기를 원하고 또 표현되어야 하네. 시인이 날마다 현재를 염두에 두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을 한결같이 신선한 기분으로 다룬다면 무언가 좋은 걸 만들 수 있고 때로는 잘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모든 걸 잃지는 않는다네. 작은 목표. 자꾸 큰 목표에 치중하니까 요즘 말하는 작은 습관을 계속 성공하는 습관을 들어서 내재화가 되어야지만 큰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 동력이 된다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 현재는 언제나 현재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네. 시인의 마음속에 날마다 솟아오르는 사상이나 느낌은 그 모두가 표현되기를 원하고 또 표현되어야만 하네. 시인이 날마다 현재를 염두에 두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을 한결같이 신선한 기분으로 다룬다면 무언가 좋은 걸 만들 수 있고 때로는 잘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모든 것을 잃지는 않는다네. 이를테면 퀘니 히스베르크의 아우쿠스트 하겐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 그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야. 자네는 그의 올프리트와 리제나라는 시를 읽어보았나? 부분의 표현들은 더 이상 잘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네. 발트의 연안의 상황이라든지 그 밖의 그 지방의 특성을 묘사한 것들은 모두 대가의 솜씨야. 그러나 그것들은 그저 아름답게 표현한 구절들에 불과할 뿐 전체로서는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네. 그가 들인 노력과 정력을 생각해 보게. 그는 그 일로 완전히 녹초가 되고 말았지. 최근에서야 비극 하나를 만들었지만 말이야. 이렇게 말하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던 게테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는 내가 잘못 보지 않았다면 게테가 예술가 고대지에서 하겐에게 작은 소재들만 다루라고 충고한 적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게테가 대답했다. 작은 소재. 물론 그랬지.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 노인들의 말을 잘 듣고 행동에 옮기기라도 하던가 모두들 자신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고 또 그 때문에 오랫동안 방황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이제는 방황할 시간이 없네. 그건 우리들 노인들의 몫이었지. 젊은 사람들이 다시 같은 길을 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노력과 방황이 무슨 의미가 있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 앞에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노인들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네. 그러나 우리의 뒤를 이어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가 있다네. 그는 다시 방황하거나 모색할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충고를 유용하게 받아들이면서 즉시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하지. 그러나 언젠가 목표로 데려갈 발걸음을 내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네. 모든 발걸음이 바로 목표가 되고 또 발걸음 그 자체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일세. 부디 이 말을 명심하게. 그리고 그 말에서 무엇을 배워 자기 것으로 만들지 잘 생각해보게. 자네의 경우에는 걱정이 되지 않지만 나로서는 이렇게 권유의 말로써 자네를 돕는다면 지금 자네가 처한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색의 기간을 재빨리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네. 이미 말했다시피 당분간은 작은 작품들만 만들어야 하네. 그리고 자네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것을 모두 곧바로 받아들이도록 하게. 그러면 대개 그때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것이고 나날이 기쁨을 느낄 거야. 그러고는 그것을 우선 포켓판 책자라든지 잡지에 게재하게. 그러나 결코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자네 자신의 뜻에 따라야만 하네. 모두들 자신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고 또 그 때문에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이제는 방황할 시간이 없는 노인들의 몫이었지. 젊은 사람들이 다시 같은 길을 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노력과 방황이 무슨 의미가 있었단 말인가. 그래서 젊은이들 방황하거나 모색할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충고를 유용하게 받아들이면서 즉시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하지. 모든 발걸음이 바로 목표가 되고 또 발걸음 그 자체로 간주되어야 하는 걸세. 당분간은 작은 작품들만 만들어야 하네. 그리고 자네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것을 모두 곧바로 받아들이도록 하게. 세상은 너무나 넓고 풍부하며 인생은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시를 쓸 계기가 모자라는 일은 결코 없어. 하지만 모든 시는 어떤 계기에서 쓰여야 하네. 말하자면 시를 쓰는 동기와 소재가 현실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거지. 동기와 소재가 현실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거지. 그때마다의 특수한 경우가 보편적이고 시적이 되는 것은 시인의 손길을 거침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네. 이런 의미에서 나의 모든 시는 그 어떤 일을 계기로 쓰였으며 그 모두가 현실에서 자극을 받고 현실에 그 뿌리와 기반을 두고 있네. 그러므로 나는 허공에서 지어낸 시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네.
모든 동기와 소재가 현실로부터 나오고 특수한 경우가 보편적으로 시적이 되는 것은 시인의 속기를 거침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네. 현실에서는 시적인 흥미를 찾을 수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 왜냐하면 일상적인 대상으로부터 흥미 있는 면을 발견해낼 정도로 정신의 활동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바로 그 점에서 시인의 가치가 드러나니까 말이지. 현실은 모티브와 표현해야 할 대상과 고유한 알맹이를 제공할 뿐이며 그로부터 아름답고 생기 있는 전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시인의 몫이라네. 자네는 프룬스타인이라는 자연시인을 알고 있겠지. 그는 호프 재배에 관한 시를 썼는데 그보다 더 훌륭한 시가 있을까 싶네. 프룬스타인. 현실은 모티프와 표현해야 할 대상과 고유한 알맹이를 제공할 뿐이며 그로부터 아름답고 생기는 전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시인의 몫이라네. 지금 나는 그에게 수공업의 노래, 특히 직조공엔 시를 짓도록 부탁했는데 아마도 성공하리라 확신하네. 그는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생활해왔고 그 대상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 소재를 확실하게 다룰 게 분명하기 때문이지. 작은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것이 장점이라네. 자신이 잘 알고 확실하게 다룰 수 있는 대상들만 선택하면 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네. 그러나 대작일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어. 빠져나갈 길이 없는 데다가 전체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것, 그리고 계획 속에 짜여있는 모든 것이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이지. 그것도 사실에 꼭 맞게 말이야. 하지만 젊을 때는 사물에 대한 지식이 일면적인데 대작은 다면성을 요구하고 있지.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어. 실패할 수밖에. 나는 게테에게 사계절에 대한 장시를 써서 모든 계층 사람들의 일과 즐거움을 담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계절에 대한 장시를 써서. 그러자 게테가 대답했다. 그 경우도 마찬가지세. 여러 면에서 성공할지는 모르지. 하지만 자네가 아직 충분하게 연구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많은 부분에서는 잘 되지 않을 거야. 아마 어부 장면은 잘 되겠지만 사냥꾼 장면은 무리일 거야. 전체에 있어서 무언가가 모자란다면 개개의 부분이 아무리 잘 되었다 할지라도 결함이 있는 것이니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네. 그러나 자네가 잘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을 독립적으로 표현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걸 만들 수 있을 거야. 특히 내가 경고하는 바는 자기 멋대로 커다란 걸 꾸며내지 말라는 것이네. 커다란 걸 꾸며내지 말라는 것이네.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사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억지로 나타내려고 하네. 젊은 시절에 성숙한 생각에 도달하는 것은 드문 일인데도 말일세. 더욱이 그렇게 되면 시인 자신의 여러 측면이 되어야 할 등장인물이라든지 견해들의 시인 자신들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려 앞으로의 창작에 필요한 충실성을 빼앗기고만 해. 그래서 마침내 꾸며내고 긴밀하게 정리하고 연결하느라고 시간만 엄청나게 소비하게 되는 거지. 마침내 꾸며내고 긴밀하게 정리 연결한 시간만 엄청나게 소비. 그랬을 때 그래. 자기 멋대로 커다란 걸 꾸며내지 말라는 거네. 그래봤자 아무도 호의적으로 평가해주지 않는데도 말일세. 물론 작품을 완성시킨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이긴 하지만 말이야. 반면에 이미 주어져 있는 소재를 다루는 경우에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며 더욱 쉬워진다네. 그 경우에는 사실들과 인물들이 주어지므로 시인은 그 전체에 생명을 불어넣기만 하면 되지.
또한 시인은 자신의 것을 덧붙일 필요도 거의 없으니 자신의 충실성도 유지할 수가 있네. 게다가 마무리만 지으면 되니까 시간과 정력의 손실도 훨씬 적겠지? 아니, 나는 이미 만들어진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라고 권하고 싶네. 이피게네이아는 그렇게 자주 쓰였지만 그 모두가 서로 다르지 않은가. 왜냐하면 사물을 보는 방식과 표현 방식이 각자 다르며 제각각 자기식으로 하니까 말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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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미 만들어진 작품들을 대상으로 권하고 싶네. 사물을 보는 방식과 표현 방식이 각자 다르며 제각기 자기 발제를 많이 해보란 거네. 발제를 많이 발제 모작. 어쨌든 당분간 대작은 제쳐두게. 자네는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해 왔으니까 이제는 인생의 밝은 면을 누리떼고 또 그렇게 하려면 바로 작은 주제들이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네. 우리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었다. 나는 한마디 한마디 그 말의 진실성을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한 걸음마다 발길은 더욱 가벼워졌고 행복감도 더해갔다. 여태까지는 분명히 몰랐지만 여러 가지 커다란 계획들이 나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계획들을 내던져 버리거나 가만히 내버려 두기로 했다. 내가 대상과 그 개별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밝고 환한 기분으로 받아들여서 묘사할 수 있고 또한 세상의 일을 탐구함으로써 차츰차츰 소재의 세부적인 점들까지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말이다. 또한 세상의 일을 탐구하면서 있을 때 말이다. 나는 이제 게테의 말을 통해서 몇 년이나 더 현명해지고 진보한 듯한 느낌이며 진정한 대가를 만날 때의 행복을 마음속 깊이 깨닫는다. 그 이로움은 산술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이번 겨울 동안 그의 곁에 머물면서 더욱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그가 그 어떤 중요한 것을 특별히 말하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사귀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을 얻게 되리라. 그의 인품을 접하고 그와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의 교양이 높아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을 때조차 말이다. 1823년 10월 2일 목요일 바이마르. 어제 예나에서 여기로 왔다. 매우 쾌적한 날씨였다. 내가 도착하자마자 게테는 바이마르에 온 것을 환영하기 위해 극장에 정기 입장권을 보내왔다. 나는 어제 하루 동안 집안을 정리하며 보냈는데 안 그래도 게테의 저택에서는 일이 많았다. 프랑스 주재 공사인 라인하르트 백작이 프랑크푸르크에서 그리고 프로이센의 추미런 고문관인 슐츠 씨가 베를린에서 방문차 그를 찾아왔던 것이다. 오늘 오전에 게테를 찾아갔다. 그는 나의 도착을 기뻐하면서 아주 호의적이고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는 가기 전에 추미론 고문관인 슐츠 씨와 인사나 나누라고 했다. 추미론 고문관. 괴테는 나를 옆방으로 데려갔다. 그 사람은 예술품을 살펴보고 있었다. 괴테는 그에게 나를 소개시킨 후 대화를 계속하라며 나갔다. 정말 다행이군요 하고 술주가 말했다. 바이마르에 계시면서 지금까지 출간되지 않았던 괴테의 글들을 편집하는 일을 돕게 되셨으니 말입니다. 그분이 지난번에 말씀하시더군요. 당신의 협조로 많은 도움을 얻을 테고 또 여러 가지를 새로 완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말입니다.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다름 아니라 독일 문학에 기여하는 것이며 여기 바이마르에서 유익한 일을 하리라는 희망에서 나 자신의 문학적 시도는 당분간 뒷전으로 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덧붙여 말했다. 게테와의 실질적인 교제가 앞으로 나의 발전에 정말 커다란 도움이 되고
따라서 몇 년 후면 성숙한 단계에 도달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현재로서는 힘이 모자라는 일들도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으리라고 말했다. 그렇고 말고요 하고 슐츠가 말했다. 게테와 같이 뛰어난 인간이자 대가에게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건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나 자신도 이 위대한 정신 곁에서 다시 한번 원기를 얻기 위해 여기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내 책의 출판에 대해 물었다. 지난 여름 게테가 그 일과 관련하여 그에게 이미 편지를 보냈던 모양이었다. 나는 며칠 후면 예나로부터 촉판본들이 도착하리라 생각하는데 잊지 않고 그에게 한 권을 증정하겠으며 그가 여기 바이마르에 없다면 베들린으로 붙이겠다고 말했다. 1823년 10월 14일 화요일. 오늘 저녁 괴테의 저택에서 열린 성대한 다과회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맨 처음 도착한 나는 방들이 환하게 밝혀져 있고 열린 문들을 통해서 방들이 서로 통해 있는 걸 보니 기분이 좋았다. 안쪽 방에 있던 괴테는 나를 매우 반갑게 맞이하였다. 그는 검은 옷에 훈장을 달고 있었는데 썩 잘 어울렸다. 우리는 잠시 단둘이만 있으면서 천장방이라는 방으로 갔는데 전장에 장식이 되어 있는 방. 그 방의 붉은 소파 위쪽에 걸려있는 알도브란디드의 결혼식이라는 그림이 1606년에 발견된 고대의 프레스코 벽화 1797년 할리 마이어가 복사하여 이탈리아에 가져온 곳이다. 알도브란디니의 결혼식이라는 그림이 특히 나의 시선을 끌었다. 찾아봐야 되겠네. 알도브란디니의 결혼식이라는 그림이 옆으로 밀쳐진 녹색 커튼 옆에 자리 잡은 그 그림은 내 눈앞에서 가득 빛을 받고 있었는데 조용히 그것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나도 모르게 즐거워졌다. 게테가 말했다. 정말이지 고대인들은 그 뜻이 장엄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표현하기도 했어. 반면에 우리 현대인들은 그 뜻은 크지만 그것을 우리 생각만큼 힘차고 생생하게 만들어내지는 못하네. 읽고 리모와 마이어 그리고 법무장관 밀러가 도착했고 궁정의 귀한 신사숙녀들도 몇 번 참석했다. 게테의 아들과 오틸리아도 들어왔다. 그녀와는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었다. 방은 점점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는데 모두들 명랑하고 생기에 넘쳤다. 몇몇의 예의 바른 외국인 젊은이들도 있었는데 괴테는 그들과 프랑스어로 대화를 나누었다.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자유분방해서 내 마음에 들었다. 모두들 일어섰다 앉았다 하며 기분 내키는 대로 이 사람 저 사람과 농담하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괴테의 아들과 함께 며칠 전에 공연되었던 후발트의 희곡 그림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운명 그것은 후발트의 희곡 그림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그 작품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일치했다. 나는 괴테의 아들이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그렇게 재치와 열정을 가지고 자기 견해를 밝히는 것을 보니 즐거웠다. 괴테는 모든 사람들을 매우 친근하게 대했다. 그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로 다가가서 자신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손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편이었다. 괴테의 며느리는 종종 다가와서 그 팔에 매달리며 다정하게 키스를 하기도 했다. 나는 최근에 괴테에게 연극 관람이 무척 즐거우며 작품에 대해 이것저것 너무 따지지 않고 다만 그 인상에 몰두함으로써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이 말은 그에게 그리고 현재의 나에게도 맞는 말인 듯 싶었다. 그가 오틸리에와 함께 나에게 와서 말했다. 내 며느리일세.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누었던가? 우리는 방금 인사를 나누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오틸리에 이 양반도 너처럼 연극광이야 하고 말했다.
우리는 서로 취향이 같다는 걸 알고 기뻐했다. 내 며느리는 말이야 하고 그가 말을 못했다. 하룻밤도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다네. 내가 대답했다. 재미있고 잘된 작품이라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좋지 않은 작품일지라도 조금 참아야겠죠. 개태가 다시 말했다. 자네 말이 옳아. 나쁜 작품이라도 극장을 나와버리지 않고 참으면서 듣고 볼 필요가 있어. 그러면 잘못된 점에 대해 온몸 가득 증오심을 가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좋은 작품을 더 잘 알아보게 되는 거지. 하지만 읽는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던져버리고 말지. 그러나 극장에서는 참아야 하는 걸세. 아, 옛날에 사랑 티켓으로 참 연극 많이 봤는데. 아, 요즘 연극 못 보니까. 예, 나쁜 작품이라고 안 보면은 나쁜 작품과 좋은 작품을 고루 읽어보면서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양질의 도서만 읽다 보면 책을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기, 판단은 좀 그렇고, 보는 안목이 생기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나는 그의 말에 동감하면서 한편으로 이 노인은 언제나 쓸모있는 이야기만 하는구나 생각했다. 쓸모있는 이야기만 하는구나. 쓸모있는 이야기만 하는구나, 이 노인은. 우리는 헤어져서 주위의 이방저방에서 큰 소리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섞여들었다. 괴테는 부인들과 함께했고 나는 리모와 마이어에게로 가서 그들로부터 이탈리아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다. 나중에 참석한 슈미트 씨가 그랜드 피아노에 앉아서 베토벤의 곡들을 연주하였는데 참석한 사람들은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 게테는 1812년 아래로 베토벤과 알고 지냈으나 그의 천재성을 알아보지는 못하였다. 한 재치 있는 부인이 베토벤에 관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다. 어느새 10시가 되었다. 정말 유쾌한 밤이었다. 1823년 10월 19일 일요일. 이날 정오에 처음으로 게테와 함께 식사를 했다. 게테 말고는 오틸리에 울리케 여동생 그리고 손자 발터가 참석자의 전부여서 오붓한 분위기였다. 괴테는 진정한 가장의 면모를 보이면서 갖가지 요리를 내놓았고 구운 쇠고기를 능숙한 솜씨로 썰어주었다. 그러면서 틈틈이 술잔을 채워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우리들은 극장과 젊은 영국인들 그리고 그날의 다른 사건들과 관련된 가벼운 화제들을 주고받았는데 특히 울리케 양이 분위기를 몽랑하고 즐겁게 이끌어갔다. 괴테는 가끔 끼어들어 중요한 일에 대해 언급할 뿐 대체로 말이 없었다. 그는 이따금 신문을 들여다보면서 몇 줄씩 읽어주었는데 특히 그리스인들의 진보와 관련된 것이었다. 진보, 터키에 대항한 그리스인들의 해방전쟁을 말한다. 터키에 대항한 그리스인 해방전쟁. 아, 이거 뭐 유대인들의 식사 시간이 좀 기억이 나네. 식사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식사를 하면서 안 좋은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거야. 평소에 잘 못 만나니까 불만이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점들을 꼬집어내서 밥이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모를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는데 유대인도 그렇고 게테 집안도 그렇고 이렇게 시사적인 거 생각할 거리가 있는 것들을 던져주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토론하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한데 그게 좀 쉽지가 않아.
그리고 나서 화제는 내가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괴테의 간절한 충고는 특히 바이런 경 때문이었는데 그러한 걸출한 인물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 보기 힘들 거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곳 선생들을 만나보았지만 정말 뛰어난 언어 능력을 가진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젊은 영국인들에게 배우는 게 나을 거라는 당부도 곁들였다. 식사 후에 괴테는 색채 이론과 관련된 몇 가지 실험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색채 이론과 관련된 몇 가지 실험. 그러나 나는 그 분야에 전혀 문외한이었으므로 그가 설명한 현상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여유와 기회가 된다면 이 학문에 어느 정도 파고 들어가 보리라고 생각했다. 1823년 10월 21일 화요일. 오늘 저녁 캐테와 같이 있으면서 그의 시 판도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이 작품이 그러고 보니까 캐테의 시는 내가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파우스트. 오래전에 읽어서 내용이 알지도 못하겠고. 판도라. 나는 이 작품이 완결되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더 보충해야 되는지 그에게 물었다. 그는 더 이상 연결되는 부분이 없으며 첫 부분의 규모가 너무 방대해서 그 다음 부분을 다시 진척시킬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쓰인 것만으로도 완성작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작품이 정말 어려워서 거의 외울 정도로 자주 읽고서야 차츰차츰 이해하게 되었노라고 말했다. 그러자 게테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마 그럴 테지. 모든 게 쐐기를 박은 듯 서로 꽉 차여 있으니 말이야. 나는 이 시에 대한 슈바르트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카를 에른스트 슈바르트, 언어학자, 역사과 교수네? 언어학자. 슈바르트의 견해에 의하면 이 시에는 베르트와 빌헬름 마이스트 파우스트와 친화력에서 각각 별개로 묘사되어 있는 것에 모두 결합되어 나타남으로 해서 그 내용이 아주 불가해하고 난해해졌다는 것이다. 그래, 파우스트 자체가 하나의 긴 장시였다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파우스트를 다시 읽어야 돼. 그러자 게테가 말했다. 슈바르트는 이따금 너무 깊이 들어가곤 하지. 하지만 그는 아주 유능한 사람일세. 그의 말은 모두 의미심장한 데가 있네. 이어서 울란트가 화제가 되었다. 루트비 울란트, 독일 디빙겐 출신의 낭만파 시인. 괴테가 말했다. 나는 커다란 영향력의 배우에는 언제나 그에 걸맞은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네. 그러니 그토록 광범위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울란트의 경우에도 어떤 뛰어난 점이 있는 게 분명하겠지. 이를테면 나는 그의 시집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호의를 가지고 그 책을 손에 들었네. 그러나 책을 열자마자 곧바로 수많은 빈약하고 애처로운 시들과 부딪히게 되었지 뭔가. 그래서 더 이상 읽기가 싫어졌지. 그러고 난 후에 그의 담시들을 읽어보았는데 거기서 나는 그의 뛰어난 재능을 보게 되었고 그의 명성에는 원인이 있다는 걸 분명히 확인하게 되었네. 나도 뭔가 사람들이 곁에 있거나 뭔가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는 이유가 있어. 아무 노력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거나 하진 않거든. 우리가 보기에는 뭐 저런 사람들 좋아해. 뭐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그 사람들의 노력에 대해서까지만, 그러니까 노력이 뭐 어떤 유튜버들은 조금 악용하거나 좀 사람들이 흥미를 끌만한 좀 안 좋은 것들만 자꾸 해서 조회수만 올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그런 노력까지도 비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약간은 정의롭고 공적인 것으로 자기의 영향력을 생각해주면 더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지.
그런 것들. 나는 독일 비극의 시구와 관련하여 그의 견해를 물어보았다. 독일 비극의 시구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그 점에 있어서 의견의 이치를 보기가 어려울 걸세.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운율을 멋대로 쓰고 있으며 대상에 어느 정도 적합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보는 것 같네. 아마도 육각의 약간경이 가장 품위가 있겠지만 시구는 잘 몰라서 육각의 약간경애가 그것은 우리 독일인에게는 너무 길다네. 우리 독일어에서는 형용사가 빈약하기 때문에 대개 오가군만으로도 족하다네. 오가군. 영국인들은 단음절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더 짧아도 되겠지? 이어서 게테는 나에게 몇 점의 동판화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고대 독일의 건축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틈나는 대로 그런 종류의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고대 독일 건축술의 작품들에 대하면 그것들이 특별한 상태에서 갑자기 꽃 피어난 것으로 생각한다네. 그러니 그러한 꽃을 눈앞에서 마주치게 되면 망연자실할 수밖에. 하지만 식물의 비밀스러운 내면의 삶이라든지 미묘한 힘들의 움직임과 함께 꽃이 점차 피어나는 과정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작품을 대하게 되지. 자신이 보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니 말일세. 이번 겨울 동안 자네가 이 중요한 분야에서 약간의 통찰력을 가지도록 도와줄 생각이야. 그래야만 자네가 내년 여름 라인 강변으로 가서 슈트라스부르크 사원이나 큘른 사원을 방문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 나는 기쁘고 감사할 따름이었다. 1823년 10월 25일 토요일. 황혼 무렵에 나는 반인 시간가량 개태와 함께 있었다. 그는 책상 앞에 목지 안락의자에 앉아서 너무나도 아늑한 분위기에 젖어 있었는데 마치 천상의 행복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같았다. 혹은 지난 시절 누렸던 행복이 이제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영혼 앞에 나타나 어른거리자 그 감미로움을 회상하는 듯 보이기도 했다. 슈타델만은 나를 위하여 곁에 가까이 의자를 놓아주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연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것은 이번 겨울 동안 나의 주된 관심사였다. 라우파오의 지상의 밤이 내가 최근에 마지막으로 본 작품이었는데 나는 그것이 작가의 의도대로 공연되지 않았으며 생명보다는 이념이 앞서고 연극적이라기보다는 시적이며 오막에 걸쳐서 길게 늘어놓기보다는 2막 내지 3막으로 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라는 등의 평을 하였다. 그러자 게테가 덧붙여 말했다. 작품 전체의 이념은 귀족주의와 민주주의를 중심축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귀족주의와 민주주의 그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관심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나는 내가 보았던 코체부의 작품 아우구스트 폰 코체프 바이마르 태생의 극작가 즉 친척관계와 화해에 대해서 칭찬하였다. 나는 현실의 삶에 대한 그의 신선한 관점 현실 생활의 흥미로운 면들을 다루는 뛰어난 솜씨 그리고 이따금씩 보이는 핵심을 찌르는 진실한 묘사 등을 칭찬하였다. 게테도 이에 동의하면서 말했다. 20년간이나 지속적으로 관객의 애호를 받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이 분명하겠지. 자신의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 있어서 코체부는 대체로 좋은 작품을 남겼네. 호도비키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지. 젊은 시절에 게테의 아름다운 모습을 새기기도 했던 동판화가. 이 화가는 시민들이 나오는 장면들을 그릴 때는 완벽했어. 하지만 로마나 그리스의 영웅들을 그리려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지 않았던 거네. 화가는 시민들이 나오는 장면을 그릴 때 완벽했는데 로마나 그리스의 영웅들을 그리려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지 않았던
네. 아, 음. 자신의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만큼. 하지만 게테는 고제부의 좋은 작품 몇 가지를 거론하고 특히 클링스베르크 부자를 강조하면서 덧붙여 말했다. 부정할 수 없는 점은 그가 인생을 철저히 탐구하면서 눈을 밝게 뜨고 있다는 점일세. 중요하지. 게테가 계속해서 말했다. 근래의 비극 작가들에게서 시몬과 어느 정도의 문학성마저 부정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경쾌하면서도 생생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런데도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게 아닌가.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나는 그들을 주제 모르는 작가라 부르고 싶네.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게 아닌가. 주제 모. 내가 말했다. 그러한 작가들이 산문 작품을 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점이야말로 그들의 재능을 재는 시금석이 될 테니까요. 게테는 나의 견해에 동의를 표하면서 운문이 시적인 의미를 고양시키고 심지어는 억지로 불러내기조차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계획 중인 일에 대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그가 노트 3권에 나누어 써놓은 프랑크푸르크와 슈투르가르트를 거쳐 스위스까지의 여행이 화제에 올랐다. 그는 이 원고를 내게 보낼 생각이었는데 그것을 자세히 읽고 전체를 마무리 지을 만한 구성을 해보라는 의도에서였다. 그가 말했다. 자네도 보겠지만 그 모든 것이 순간순간 생각나는 대로 갈겨 쓴 것이네. 그러니 계획이라든지 예술적인 마무리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 말하자면 양동이로 물을 쏟은 격이라고나 할까? 나는 이 비유가 마음에 들었다. 계획성이 조금도 없다는 걸 나타내는데 아주 적합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1823년 10월 27일 월요일. 오늘 저녁 게테의 저택에서 다가이와 연주회가 있으니 참석해달라는 전과를 아침 일찍 받았다. 하이는 나에게 초청객들의 명단을 보여주었는데 꽤 많은 사람이 참석하는 성대한 모임이 될 것임이 분명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한 젊은 폴란드 연인이 도착해 있는데 피아노를 연주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초대를 즐겁게 받아들였다. 나중에 연극 관람권도 배달받았는데 체스 기계가 공연될 예정이었다. 나는 모르는 작품이었지만 집주인 여자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기 때문에 보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게다가 하루 종일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점잖은 모임에 참석하기보다는 재미있는 희극이나 관람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졌다. 저녁 무렵 연극이 시작하기 1시간 전에 게테에게 갔다. 집안은 이미 활기찬 분위기였다. 커다란 방을 지나가니 연주 준비를 위해 피아노로 조율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기 방에 혼자 있는 게테를 만났는데 이미 예복을 차려입고 있었다. 그는 마침 잘 되었다는 표정이었다. 그가 말했다. 자네는 여기 있게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이야기나 나누세.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넌 이제 갈 수 없게 되었어. 넌 여기 있어야 해. 지금 게테와 단둘이 있는 동안은 편안하겠지만 나중에 낯선 신상 숙녀들이 몰려든다면 어색하게지겠지? 나는 게테와 함께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었다. 오래지 않아 연극이 우리들의 화제가 되었다. 나는 연극이 언제나 새로운 즐거움을 주는 원천이며 특히 이전에 연극을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모든 작품이 아주 신선하게 느껴진다고 거듭해서 말했다. 그리고 나서 덧붙여 말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연극 때문에 오늘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의 갈등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선생님 댁에서 정말 중요한 저녁 모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게테가 가만히 멈추어서서 커다란 눈으로 다정하게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런가? 가보게나. 망설이지 말고. 오늘 저녁 자네에게는 유쾌한 연극이 더 낫겠군. 자네 사정에도 더 적합한 것 같으니 가보게. 나와 함께 있으면 음악을 듣겠지만 앞으로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네. 내가 말했다. 예, 그럼 가보겠습니다. 저로서도 웃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6시까지는 여기 있게 하고 게테가 말했다.
잠시 이야기라도 나누게 말이야. 슈타데아만이 양초 2개를 가져와 게테의 책상 위에 놓았다. 게테는 읽어줄 것이 있다면서 나에게 양초 앞에 앉도록 했다. 그리고 내 앞에 너무도 소중한 것을 내밀었다. 그가 최근에 지은 사랑스럽게 그지없는 시 마리엔 바트 비가였다. 마리엔 바트 비가. 봐야 되겠네. 여기서 그 시의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해둘 게 있다. 게테가 앞서 말한 마리엔 바트 온천에서 돌아오자마자 이곳 바이마르에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다. 그가 그곳에서 용모도 마음씨도 사랑스러운 한 젊은 여자와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올리케 폰 레베조프를 가리킨다. 그 당시 그녀의 나이는 19세였고 게테의 나이는 74세였다. 아이고. 그가 우물로 통하는 가로수길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재빨리 모자를 벗고 그녀에게로 서둘러 내려갔느니 시간을 조금 더 허비하지 않고 그녀 곁에 머무르며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느니 19세와 74세? 그래서 이별이 너무나 힘들어졌고 그러한 열정의 상태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시를 남겼으며 그 시를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듯 비밀리에 간직하고 있다는 등등의 소문들이었다. 나는 그런 소문을 믿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육체적인 건강함뿐만 아니라 정신의 생산력과 영혼의 원기 발랄함에 완전히 상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 시를 보고 싶었다. 그러나 감히 보여달라는 부탁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 이제 그 시가 내 눈앞에 놓여있는 그 순간의 은총이 어떻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는 그 시를 두꺼운 양피지 위에 손수 라틴어로 썼고 비단끈을 사용하여 붉은 모르코산 가죽 위에다 고정시켰다. 그러니 겉으로만 보아도 그가 다른 어떤 원고보다 이 원고를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시를 읽었으며 한 줄 한 줄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소문이 진실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시의 첫 부분은 그녀와의 만남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의 관계를 새로이 한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다. 시는 계속해서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언제나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기이하게도 갑자기 중단되는 결말 부분은 정말 예사롭지 않은 깊은 감동을 주었다. 다 읽고 나자 게테가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정말이야, 자네에게 꽤 괜찮은 작품을 보여준 거라네. 며칠 있다가 나에게 읽은 소감을 말해주게나. 게테가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적극적인 평가를 거절한 것은 매우 사려 깊은 태도였다. 안 그래도 그 인상이 너무 새롭고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 책을 읽고 나서도 바로 평을 하는 거는 틀려. 그 책은 몇 번 이렇게 곱씹어 보다 보면 느낌이 다르고 그 의미와 의도가 좀 다르게 생각돼서 책을 읽고 나서도 감상문을 쓰는데 좀 시간을 두고 하는 게 맞아. 항상 읽을 때만 느낌이 틀려서. 안 그래도 그 인상이 너무 새롭고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무엇인가 적절한 평을 한다는 건 무리였던 것이다. 게테는 조용한 기회에 그 시를 다시 한번 보여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는 동안에 공연 시간이 다가왔으므로 나는 진심 어린 악수를 하면서 이별을 고했다. 체스 기계는 정말 훌륭한 작품이었으며 공연도 아주 좋았던 것 같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생각이 게테에게 가 있었던 것이다. 연극이 끝난 후 나는 그의 집을 지나갔다. 온 집안에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연주 소리가 들렸다. 나는 거기에 없었던 것을 후회했다. 다음날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젊은 폴란드 여인인 시마노 포스카 부인이 저녁 만찬은 그녀를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정말 거장다운 솜씨로 피아노를 연주했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감동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게테는 이번 여름 마리엔바트에서 그녀를 알게 되었고 그녀가 여기에 온 것도 그를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정오에는 게테가 나에게 짧은 원고를 보내왔었다. 차우퍼의 습작이라는 글이었는데 아주 뛰어난 소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원고 대신에 나는 그에게 몇 편의 시를 보냈는데 이번 여름 예나에서 쓴 것으로 그에게 이미 말한 적이 있는 시였다. 그 저는 월요일이었나? 월요일날 쓰고 화요일을 안 썼네. 화요일을 안 쓰고 토요일. 오늘 저녁 불을 밝힐 무렵에 게테에게 갔다. 그는 매우 활기있고 정신이 맑은 상태였다. 그의 눈은 등불을 반사시키며 빛나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온통 쾌활함과 힘과 젊음으로 가득했다. 그는 즉시 내가 어제 보냈던 시들에 대해서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며 말하기 시작했다. 게테가 이때 나이가 얼마가 됐지? 그 시를 지은 나이가 74세였으면 이때 게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확인해봐. 이제야 알겠군 하고 게테가 말하기 시작했다. 자네가 예내에서 보낸 편지에 사계절을 테마로 시를 써보고 싶다고 한 이유를 말이야. 이제 충고하네만 겨울부터 바로 시작해보게. 자네는 자연의 대상들에 대해 특별한 감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시와 관련하여 자네에게 두 가지만 말하지. 자네는 지금 개별적인 것을 포착하기 위해 예술 본연의 높이와 무거움으로 돌진해야 하는 그런 지점에 서 있네. 이념으로부터 벗어나자면 반드시 그래야만 하네. 자네는 재능도 있고 상당히 발전된 단계에 있으니 이제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그래야 하네. 자네 근래에 티프루트에 가지 않았던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 나는 우선 티프루트를 과제로 내고 싶네. 아마 서너 번 가서 티프루트를 관찰하면 그곳의 특징을 알아내고 온갖 모티브들을 얻게 될 걸세. 노력을 아끼지 말고 모든 걸 잘 연구하고 난 후에 표현해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 말이야. 나 자신도 오래전에 그랬어야 했지만 이제는 할 수가 없네. 나는 중요한 점들을 속속들이 체험해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너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들이 나에게 너무나 많이 밀려드네. 그러나 자네는 이방인이니 관리인으로부터 그 과거를 처음 듣고는 곧바로 눈앞에 우뚝 솟아있는 흥미심장한 현재의 모습만 보게 될 테니 말일세. 자네는 지금 개별적인 것을 포착하기 위해 예술 본연의 높이와 무거움으로 돌진해야 하는 그런 지점에 서 있네. 이념으로부터 벗어나자면 반드시 그래. 고정관념 이런 것들. 그래. 게테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에 들어가지만 에커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처음 본 그 순간의 느낌, 그 현재의 모습만을 보고 뭔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그것이 나에게는 어림도 없고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해보겠다고 약속했다. 나도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네 하고 게테가 말했다. 하지만 특수한 것을 포착하고 표현하는 것 또한 예술 본연의 생명이라네. 보편적인 것에 머무른다면 누구나 우리를 따라할 수가 있어. 하지만 특수한 것은 그 누구도 모방하지 못한다네. 왜냐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보편적인 것에 머무른다면 누구나 우리를 따라할 수가 있어. 하지만 특수한 것은 그 누구도 모방하지 못한다네. 그래서 한 가지 주제로 사람들이 글을 써도 다 달라지는 이유. 그 중에서 특히 감동이 오는 거는 그 사람이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오는 감동. 특수한 것이 공감을 얻지 못할까 염려할 필요는 없어. 모든 특징은 그것이 아무리 고유한 것이라 할지라도 보편성을 가지며 돌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표현 대상도 마찬가지로 보편성을 가진다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반복되며 이 세상에 단 한 번만 존재하는 건 없기 때문일세. 게테가 계속해서 말했다. 이러한 개별적인 표현의 단계와 동시에 사람들이 혼합이라고 부르는 것이 시작되다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는 질문을 삼갔다. 내 생각으로는 이념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의 예술적 융합, 우리들 외부의 것과 내 생각으로는 이념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의 예술적 융합, 우리들 외부의 것과 우리들 내부의 타고난 것 사이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의도는 다른 것일지도 모른다. 캐토가 계속해서 말했다. 자기 생각인 거지. 혼합. 그리고 자네의 시 아래에다가 그것을 쓴 날짜를 언제나 기입해 놓게. 날짜. 나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이어서 말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자네의 정신상태를 기록한 일기가 되는 거야. 사소한 일이 아닐세. 나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와서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다네. 그러는 동안 연극을 시작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작별을 구했다. 시간이 중요해. 나도 이제 글을 쓰겠다고 그 느낌이 딱 왔는데 저장해놓고 나서 다음에 다시 적으려고 하면 그때 그 느낌이 안 와. 그 느낌이 왔을 때 그 당시에만 쓸 수 있는 글들이 있어. 기록을 해야 되고 부지런히 적어야 되는데 글 쓰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는 동안 연극을 시작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작별을 구했다. 핀란드에 잘 다녀오게 라고 그가 나를 향해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다름 아니라 오늘 공연될 작품은 바이센트루 부인이 쓰인 요한 폰 핀란드였기 때문이었다. 그 작품은 상황 설정이 효과적이지 못한 데다가 눈물을 자아내는 장면이 과도했고 작가의 의도가 도처에 지나치게 드러나 있어서 전체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마지막 막은 아주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만족스러웠다. 그 작품을 계기로 나는 이런 점을 깨달았다. 한 작가에 의하여 그저 평범하게 그려진 인물들은 실제 공연에서는 오히려 그 특징이 더 잘 드러난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인간인 배우들이 그 인물들을 생동하는 존재로 만들고 그들에게 개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위대한 작가에 의해 뛰어나게 표현된 인물들은 이미 뚜렷한 개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공연에서는 그 특성을 어느 정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글이 중요해. 이거 작가 연기자들도 중요하지만 잘 쓴 글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대로 드러나서 의도가 잘 전달된다는 거지. 근데 평범하게 그려진 인물들은 배우들의 이제 그 인물을 읽어내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 대체로 꼭 들어맞는 연기란 불가능하며 대체로 꼭 들어맞는 연기란 불가능하며 게다가 자기 자신의 개성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배우들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러한 것들이 모든 배우들의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작가가 자신의 개성을 완전하게 벗어버릴 수 있는 재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때문에 공연에서 혼합된 형태가 나타나게 되며 인물들의 성격은 그 순수성을 상실하고 만다. 그러므로 정말 위대한 작가가 쓴 작품을 공연할 경우에 작가의 본래 의도가 살아나는 것은 극소수의 인물에 한정되어 있다. 작가의 본래 의도가 살아나는 것은 극소수임. 1823년 11월 3일 월요일 5시경 게테에게 갔다.
계단을 올라가자 큰 방에서 큰 소리로 활기차게 말하고 농담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인이 전하기를 젊은 폴란드 부인이 식사에 초대되어 있고 손님들도 아직 함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돌아가려고 했지만 하인은 내가 오면 알려달라는 분부를 받았고 이제 시간도 꽤 지났으니 주인님에게도 그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잠시 기다렸다. 이윽고 개떼가 매우 활기찬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나를 그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는 나의 방문을 반기는 것 같았다. 그는 즉시 포도주 한 병을 가져오게 하여 나에게 따라주었고 자신도 조금씩 마셨다. 그가 책상 위에서 무언가를 찾으면서 말했다. 잊어버리기 전에 여기 연주회 입장권을 가져가게. 시마노브스커 부인이 내일 저녁 시청 강당에서 공개 연주회를 가진다네. 기회를 놓치지 말게. 나는 두 번 다시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는 않겠노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덧붙여 말했다. 그녀의 연주가 매우 훌륭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대단했어. 혼별만큼이나 뛰어난 모양이군요. 그녀가 위대한 대가일 뿐더러 아름답기도 하다는 사실을 생각해보게. 그러니 모든 것이 더욱 우아해 보이는 거 아니겠나. 대가다운 솜씨에 그저 경탄할 따름이야. 힘도 대단한가요? 그래, 힘도 대단해. 바로 그 점이 그녀의 놀라운 면모라네. 보통의 다른 여자들은 그럴 수가 없는데 말이야. 나는 그녀의 연주를 들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비서인 크로이트가 들어와 도서관 업무와 관련하여 무언가를 설명했다. 그가 나가자 개태는 그의 일솜씨가 대단히 유능하여 하며 믿음직스럽다고 칭찬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1797년 프랑크푸르크와 슈투트가르트를 거쳐 스위스로 갔던 여행에 관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는데 세 권의 노트에 적힌 그 당시 여행기 초고를 며칠 전 개태에게 받아 열심히 검토해두었던 차였다. 나는 그 당시 개태가 마이어와 함께 조형 미술의 대상들에 대하여 그토록 많은 고찰을 해주었던 점을 언급했다. 그렇다네. 하고 개태가 말했다. 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나. 대상이 없는 예술로는 아무것도 아니네. 대상이 적합하지 않다면 그 어떤 재능이라도 허사야. 그리고 현대 화가들에게 품위 있는 대상들이 부족하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현대 회화가 모두 정체되고 있는 걸세. 우리 모두가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 자신도 이 현대성이란 걸 부정할 수가 없었네. 그가 계속해서 말했다. 이러한 점을 분명히 깨닫고 무엇이 자신의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가를 잘 알고 있는 화가들은 거의 없는 형편이야. 이렇다면 그들은 나의 어부를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다는 점을 도대체 생각지도 못하네. 이 담시는 단지 물의 느낌, 즉 여름의 우리로 하여금 목욕을 하도록 이끄는 그 쾌적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을 뿐인데 말이야. 그 시에는 그 이상의 것도 조금도 없네. 그런데도 그림으로 그린다니 말이 되는 소리란 말인가. 나는 개태가 그 여행에서 온갖 것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포착하고 있다는 것이 기쁘다고 계속해서 말했다. 산맥의 형태와 위치, 암석의 종류, 토양, 강, 구름, 공기, 바람과 날씨, 그리고 도시들과 그 발생 및 연속 중인 발전 과정, 건축술, 회화, 극장, 도시의 제도와 행정, 산업, 경제, 도로 건설, 인종, 생활 양식, 풍습상의 특징, 그리고 다시 정치와 군사 문제, 그 밖의 수많은 문제들이 그의 관심사였던 것이다. 게테가 말했다. 그런데 음악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지. 음악이 나의 분야가 아니기 때문일세. 누구나 여행을 하는 동안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어야만 한다네. 법무장관 밀러가 들어왔다. 그는 개태와 몇 마디를 나눈 후 나를 향하여 얼마 전에 나의 짤막한 글을 읽었다면서 매우 호의적으로 그리고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논평해 주었다. 그러고는 고부인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거기서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가 돌아간 뒤에 개태는 그에 대해 크게 칭찬하며 말했다. 이제 자네가 매우 유쾌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저 뛰어난 사람들의 존재, 그 모두를 나는 고향이라고 부른다네. 사람들이 언제나 기꺼이 돌아가고 싶어하는 곳 말일세. 나도 그에게 대답했다. 내가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이미 느끼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의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방향에서 서서히 벗어나 점점 더 순간적인 상태의 가치를 올바로 알게 되었다고 말이다. 순간적인
상태의 가치를. 게테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면 좋지 않은 일이겠지. 자네는 그 방향만 고수하면서 언제나 현재에 밀착해 있게. 모든 상태, 그래 모든 순간이 다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영혼성을 대표하는 것이니 말일세. 현재, 현존을 하란 말인가? 현존, 현존, 현존하면서 관찰. 현존에 집중.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나는 티프루트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화제로 삼았다. 내가 말했다. 그 대상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통일적인 형식을 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문으로 나타내는 방식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괴테가 대답했다. 그럴 정도로 그 대상이 의미심장한 건 아니네. 소위 말하는 교육적 묘사적 형식도 대체로 선택할 만한 것이긴 하지만 전적으로 적합한 건 아니네. 내 생각으로는 자네가 그 대상을 10개 내지는 12개의 짤막한 별개의 시로 나누어 표현하는 게 가장 좋겠어. 물론 가군을 갖추되 다양한 식구와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 그래야만 대상의 다양한 면과 관점이 요구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을 테니 말이야.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윤곽이 분명히 드러나는 게 아니겠나. 나는 이 충고가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자네는 희곡으로 작업해볼 생각을 왜 하지 않나? 가령 정원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잘게 나누면 쉽게 처리할 수 있고 또 대상의 다양한 측면들의 특징을 더욱 잘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반면에 포괄적인 고보다 더 큰 전체를 다루기는 언제나 어렵네. 그렇게 하여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내기란 거의 불가능한 걸세. 1823년 11월 10일 월요일. 괴테는 며칠 동안 건강이 좋지 않았다. 아마도 독감에 걸린 모양이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의 기침 소리는 요란하고 힘차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고통스러운지 손으로 심장 언저리를 누르는 것이었다. 오늘 저녁 연극이 시작되기 전에 반 시간 동안 괴테와 함께 있었다. 그는 안락의자에 앉아서 몸을 파묻고 있었는데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서 그는 시 한 편을 읽어달라고 부탁했는데 지금 편집 중인 예술가 고대지의 신간호 첫머리에 실을 것이었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 시가 있는 곳을 가리켰다. 나는 등불을 들고 그와 약간 떨어진 책상에 앉아 시를 읽었다. 그 시는 너무도 경이로워 한 번 읽고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묘한 감동이 느껴졌다. 파리아의 찬양을 주제로 하고 있는 그 시는 3부작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파리아, 인도의 최하층민. 지배적인 음조는 그 어떤 이국의 세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처럼 느껴졌으며 그 서술 방식도 대상의 본질을 매우 알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괴테가 바로 가까이 있다는 것도 그 시에 순수하게 몰입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 그는 금방 기침을 하는가 하면 금방 탄식하기도 했다. 그래서 나의 정신은 둘로 나뉜 것처럼 반쪽은 시를 읽고 있었고 다른 반쪽은 그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그 시에 어느 정도 몰입하기 위해서는 몇 번이고 읽어야만 했고 그렇게 파고들다 보니 그 시의 의미심장한 특성과 고도의 예술성이 점점 더 분명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나서 괴테와 함께 시의 주제와 그 서술 방식에 대해 논하였는데 간단한 설명을 듣고 나니 여러 가지가 한결 생생하게 파악되었다. 괴테가 말했다. 물론 방식은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깊숙이 들어가야만 하네.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강철선으로 달궈서 만든 다마스쿠스의 칼과도 같은 것이야. 나는 또 그 대상을 40년 이상이나 머릿속에 담고 다녔네. 그래서 그 대상으로부터 다른 모든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가 버릴 시간은 충분했던 걸세. 틀림없이 사족이 없다는 얘기지. 틀림없이 독자들의 반항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하고 내가 말했다. 그러자 괴테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아, 그 독자라는 건 말인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하고 내가 말했다.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마치 그림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거쳐왔던 단계들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눈앞에 완성되어 있는 것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방식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고 괴테가 말했다. 그림의 경우와는 사정이 다르다네. 왜냐하면 시라는 것도 역시 말로 되어 있는 이상
말을 덧붙인다면 다른 말이 죽고 마는 걸세. 괴테의 이 말은 시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주 부딪히곤 하는 암초를 매우 적절하게 암시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래. 사족이 없어. 사족이 없어야 돼. 뭔가 말을 덧붙이면 말이 구구절절해져. 시는 더 그렇겠지? 깔끔하게 글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사족이 부족하고. 괴테의 이 말은 시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주 부딪히곤 하는 암초를 매우 적절하게 암시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시의 섬세한 내적 생명을 조금도 손상시킴 없이 이런 암초를 피하고 말을 사용하여 시를 이해를 돕는다는 게 가능한지의 여부다. 내가 돌아가려고 하자 괴테는 예술가 고대지의 원고를 집으로 가져가서 그 시를 더 자세하게 검토해보라고 했다. 그리고 또 리케르트의 동방의 장미도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괴테는 이 시인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최상의 기대를 품고 있는 듯 했다. 1823년 11월 12일 수요일 저녁으로 괴테를 만나러 갔다. 그러나 위로 올라가기 전에 프로이센의 장관인 홈볼트 씨가 그를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말년까지 괴테와 절친한 관계. 괴테 인생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는 언어학자이자 정치가. 왜냐하면 그 오랜 친구의 방문으로 그의 기분이 아주 밝아지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극장으로 갔다. 관객들로 대만원인 가운데 프라하의 자매들이 성공리에 공연되었고 웃음소리가 내내 그치지 않았다. (1823년 11월 13일) 목요일 며칠 전 화창한 오후에 에르푸르크로 통하는 길을 따라가다가 한 노인과 길동무가 되었다. 겉보기에는 유복한 시민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야기는 괴테로 옮아갔고 나는 그에게 괴테를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가 유쾌하게 대답했다. 알다마다요. 20년 가까이 그분의 하인으로 있었는걸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옛 주인에 대해 열심히 칭찬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괴테의 젊은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기꺼이 응했다. 내가 그분한테로 갔을 때 아마 그분은 27살가량 되었을 겁니다. 매우 여유고 민첩하여 몸매가 호리호리해서 내가 쉽게 업을 수도 있을 정도였지요. 나는 또 괴테가 이곳 바이마르에 살게 된 처음 무렵에도 그토록 쾌활했느냐고 물었다. 그 대답에 의하면 그도 그의 친구들도 명랑했지만 도를 지나치지는 않았고 오히려 평소에는 진지했다는 것이다. 그는 언제나 열심히 일하고 연구했고 예술과 학문에만 열정을 쏟았는데 대체로 그의 주인님은 계속 그랬다는 것이다. 언제나 열심히 일하고 연구했고 학문에만 열정을 쏟았는데 또한 밤이면 대공께서 가끔 방문하여 밤늦게까지 학문에 대해 토론하곤 했는데 때로는 너무 지루해서 대공께서 왜 돌아가시지 않는가 하고 원망스럽게 생각한 정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덧붙여서 말했다. 자연연구는 이미 그 당시부터 그 부분의 관심사였답니다. 언젠가 한밤중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래서 제가 방으로 가보니 그분은 바퀴가 달린 철침대를 방의 맨 구석에서 창가로 굴러가서는 그 위에 들어 누워 하늘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자네 하늘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나? 하고 물으시기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대답하자 그럼 초소로 가서 야경꾼에게 아무 일 없었는지 물어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소로 달려갔지만 야경꾼도 달리 본 게 없었습니다. 사실대로 보고했지만 주인님은 그래도 여전히 누워서 하늘을 계속 관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봐 하고 그분이 다시 말씀하시더군요. 지금은 중대한 순간이야. 방금 지진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곧 일어날 걸세. 그러고는 나를 침대 가까이로 부르시더니 무슨 징조로 그런 추측을 했는지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날씨가 어땠는지를 그 선량한 노인에게 물어보았다. 구름이 잔뜩 낀 날이었지요. 하고 그가 말했다. 바람 한 점 없이 매우 조용하고 무더웠습니다. 그러면 괴테의 말을 믿었느냐고 그에게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그럼요, 그대로 믿었어요. 그분이 예언하시는 건 언제나 옳았거든요. 그가 이어서 말했다.
다음날 주인님은 자신의 관찰한 것을 궁정에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어떤 기부인이 옆에 부인에게 들어보세요. 개태가 흥분하고 있군요 하고 속삭인 모양입니다. 그러나 대공과 다른 남자분들은 개태의 말을 믿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분 말이 맞다는 사실이 곧 입증되었지요. 몇 주일 후에 전해진 보도에 의하면 바로 그날 밤 메시나의 일부가 지진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메시나. 1784년 지진에 의해 파괴되었다. 1823년 11월 14일 금요일 저녁 무렵에 개태가 와달라는 기별을 보냈다. 홈볼트가 궁정에 가 있으므로 기회가 더 좋다는 것이었다. 그는 며칠 전과 마찬가지로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고 다정하게 손을 내밀면서 천사와도 같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몇 마디를 건넸다. 그의 옆에 서 있는 커다란 난로 방열방은 책상에 등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림자를 그리우고 있었다. 법무장관도 들어와서 우리와 합석했다. 우리는 곁에 가까이 앉아 우리는 곁에 가까이 앉아서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가 부담없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의사이자 궁정고문관인 레바인 씨가 곧 들어왔다. 그가 개태의 맥을 짚어보면서 기력이 넘친다는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기뻐에 맞지 않았고 개태도 몇 마디 농담을 한번 겨들었다. 그러고는 심장 여쪽에 고통만 없으면 좋으련만 하고 불평했다. 그러자 레바인은 그곳에 고약을 바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우리도 그 젖지법의 훌륭한 효과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개태도 동의했다. 이윽고 레바인이 마이앤바트를 화제로 올리자 개태는 유쾌한 기억을 떠올리는 모양이었다. 다음 여름에 다시 그곳으로 갈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대공도 같이 가는 게 좋겠다고 말하면서 개태는 그러한 상상에 젖어 명랑한 기분을 되찾았다. 또한 시모노보스카 부인도 화제에 올랐다. 그녀가 여기 바이마르에 머무르는 동안 있었던 일과 남자들이 그녀의 호의를 얻어보려고 했던 이야기들이었다. 레바인이 가고 나자 법무장관은 인도의 시를 읽었고 파리아 3부작. 그동안 게테는 나와 함께 마리엔바트 비가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8시에 법무장관이 돌아갔다. 나도 가려고 했으나 게트가 잠시 머물러 있으라고 하기에 다시 자리에 앉았다. 화제는 극장의 일로 바뀌었고 내일 발레슈타인이 공연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실마리로 실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실러라고 하면 묘한 기분이 든답니다 하고 내가 말했다. 그분의 위대한 실러 많이 들어봤는데 그분의 위대한 희곡들의 몇몇 장면을 읽을 때면 진정한 애정과 탄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자연의 진실과 반대되는 것에 맞닥뜨리게 되면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습니다. 발렌슈타인조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러의 철학적인 경향이 그의 문학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철학적인 경향 때문에 실러는 그 모든 자연보다도 이념을 더 높은 곳으로 생각하고 그럼으로써 자연을 파괴해버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일어나야 한다는 식이지요. 그것이 자연에 적합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우울해지네 하고 게테가 말했다. 그토록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자신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철학적인 사유와 씨름을 벌이고 있으니 말일세. 홈볼트가 나에게 편지들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 불행한 사색의 시기에 신라가 그에게 보낸 것이었네. 그것을 읽으면 그가 당시의 성찰, 문학을 소박 문학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려는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알 수가 있네. 그런데도 결국 그 이 성찰 문학이라는 것의 토대를 찾아내지도 못한 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혼란에 빠져버렸던 걸세. 괴테가 미소를 지으면서 덧붙여 말했다. 마치 성찰 문학이 소박 문학의 기반 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식이었지. 사실 성찰 문학도 소박한 바탕에서 생겨나는데 말이야. 괴테가 계속해서 말했다. 어떤 무의식 내지는 본능으로서 사물을 서술하는 방식은 신라에게 맞지 않았던 거야. 오히려 신라는 자기가 한 일 모두를 반성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성격이었어. 자신의 시 창작 계획에 관해서도 이것저것 말해야만 했다네. 그래서 그가 쓴 후기의 희곡 작품들은 한 장면 한 장면 모두 나와 세세하게 의논했던 거네. 그 반면에 가슴속에 품고 있던 시 창작 계획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한다는 건 나의 본성에 맞지 않았지.
실로와도 의논하기는 싫었네. 나는 모든 것을 언제나 조용히 가슴속에 간직한 채 완성되기까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 헤르만과 도로테아를 완성시켜 보여주자 실러는 깜짝 놀랐네. 왜냐하면 내가 그 계획과 관련하여 사전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 그런데 내일 발레스타인을 보고 자네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군.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되겠지. 그리고 그 작품으로부터 예상치도 못했던 인상을 받게 될 것세. 1823년 11월 15일 토요일. 저녁 때 나는 극장으로 가서 처음으로 발레슈타인을 보았다. 게테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나는 마음속 깊이 감명을 받았다. 그 대부분이 실러와 게테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았던 배우들은 의미심장한 인물들의 조화를 눈앞에 펼쳐주었는데 책으로 읽을 때 상상 속에서 떠오르는 것과는 달리 그 인물도 하나하나가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나타났다. 이처럼 특별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도 그 작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1823년 11월 16일 일요일 혹은 15일 토요일. 저녁에 게테를 방문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조금 쇠약해 보였다. 그의 첫 번째 질문은 발레슈타인에 관한 것이었다. 내가 무대에 올려진 그 작품으로부터 받은 인상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그는 정말 기쁜 듯이 듣고 있었다. 소레씨가 오틸리아의 안내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반시간가량 머물면서 대공의 위임을 받아 제작한 금메달들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게테도 유쾌한 기분으로 대화를 즐기는 것 같았다. 오틸리아와 소레씨는 궁정으로 갔다. 그래서 나는 다시 게테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적당한 때를 보아 마리엔 바트의 비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는 약속을 떠올린 게테는 일어서서 책상 위에 등불을 놓고 나에게 시를 건네주었다. 나는 그 시를 다시 보게 되어 기뻤다. 게테는 다시 앉아서 휴식을 취하며 내가 방해받지 않고 읽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조금 읽고서 무언가 감상을 말해주려고 했으나 그는 잠이 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 기회를 틈타 읽고 또 읽으며 더없는 행복을 누렸다. 시 전체의 일관된 특징은 대충 말하자면 드높은 윤리의식에 의해 부드러워진 그지없이 생생한 사랑의 열정이다. 게다가 그 뚜렷한 느낌은 게테의 다른 시들보다 강렬했다. 그래서 나는 바이런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하고 추측했고 게테도 그 점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자네도 보다시피 대단한 열정의 상태에서 태어난 작품이네 하고 그가 덧붙여 말했다.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그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상태에 빠지고 싶진 않네. 이 시를 쓴 것은 마리엔 바트를 떠난 직후여서 생생한 체험의 느낌이 아직 그대로 살아있을 때였지. 아침 8시 첫 번째 정류장에서 제1절을 썼고 그 다음에 마차 안에서 계속 시를 지었네. 그렇게 하면서 정류장에 닿을 때마다 써나가다 보니 저녁 무렵에는 종이 위에 모두 완성되어 있었네. 그러므로 이 시는 명백하게 직접적이고 단번에 거푸집에서 쏟아낸 것과 같아서 바로 그 점이 이 시 전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인지도 모른다네. 그뿐만 아니라 하고 내가 말했다. 이 시는 전체적으로 독특한 구성이 많아서 선생님이 어떤 시와도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게테가 말했다. 그것은 이런 연유네. 말하자면 나는 한 장의 카드에 거금을 걸듯이 현재에다가 모든 것을 걸었네. 그러고는 그 현재를 가장없이 가능한 한 높이려고 한 것일세. 이 발언은 매우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게테의 창작 방식을 명백히 보여주는 동시에 널리 경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작품의 다양성을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어느새 9시 경이었다. 게테가 하이니 슈타텔만을 불러달라고 부탁했고 나는 그의 말대로 했다. 그는 하인에게 처방대로 심장 옆에 가슴 부분에 고약을 붙이도록 했다. 그동안 나는 창가로 가 있었다. 등 뒤로 게테가 슈타델만에게 자신의 병이 전혀 호전될 조짐이 보이지 않으며 고질이 되어가는 것 같다고 불평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치가 끝나자 나는 그의 옆으로 다가가서 앉았다. 그는 내게도 며칠 동안 한숨도 자지 못했으며 식욕이라고는 없다며 불평했다. 이제 겨울이 한창인데 아무 일도 하지도 준비하지도 못하고 있어. 정신이 풀려 아무 기력도 없으니 말이야. 나는 그를 진정시키면서 너무 일에 집착하지 말라고 부탁했으며 그런 상태는 곧 나아질 거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사실 나는 초조해하는 유형은 아닐세. 이미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었고 또 고통당하고 있냐는 건 충분히 배워왔다네. 그는 흰색 푼란레 잠옷을 입고 있으면서 무릎과 발 위를 면 이불로 덮어 감싸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침대로는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밤을 지새겠네. 아무래도 잠이 제대로 오지 않을 테니 말이야. 작별해야 할 시간이 되자 그는 손을 내밀었고 나는 방을 나왔다. 외투를 걸치려고 아래층 하인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수타델만이 매우 당황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주인님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으며 그분이 불편한다는 건 좋지 않은 징조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조금 부풀어 올라있던 발이 갑작스럽게 아주 가늘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니 내일 아침 일찍 의사에게 가서 좋지 않은 징조를 말씀드려야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달래보려고 했지만 그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었다. 1823년 11월 17일 월요일. 오늘 저녁에 극장으로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몰려와서 아주 걱정스럽게 개태의 상태를 물었다. 그의 병세가 도시에 재빨리 그리고 실제보다 더 나쁘게 알려진 모양이었다. 몇몇은 개태가 흉수정에 걸렸다고 말했다. 나는 저녁 내내 우울한 기분이었다. 1823년 11월 19일 수요일. 어제 나는 안절부절 못하며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그의 가족 이외에는 그를 만날 수가 없었다. 오늘 저녁에야 개태의 집으로 와서 그를 만나볼 수 있었다. 그는 여전히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일요일에 헤어질 때나 마찬가지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명랑함을 잊지 않고 있었다. 우리는 특히 차오퍼에 대해서 그리고 고대 문학의 연구가 가져다주는 예측히 어려운 상황들의 영향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개태가 그때 나이를 알 수가 없으니 1823년 11월 21일 금요일. 개태가 나를 불렀다. 정말 다행히도 그는 일어나서 방안을 거닐고 있었다. 그는 작은 책자를 하나 주었는데 폴란테 백작의 가젤이었다. 그가 말했다. 이것에 관해 예술가 고대지에 뭔가 좀 쓸 생각이었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말일세.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자네가 이 시를 자세히 읽어보고 얻어낼 만한 것이 없는지 생각해보지 그래. 나는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가젤이라는 시 형식의 독특한 점은 하고 개태가 계속해서 말했다. 매우 충실한 내용을 요구한다는 점이네. 끊임없이 같은 운이 되돌아오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을 언제나 미리 염두에 두고 있어야만 하지. 그러므로 누구나 성공한다는 법은 없네. 하지만 자네 마음에는 들 거야. 그때 의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작별을 구했다. 1823년 11월 24일 월요일. 토요일과 일요일 동안 나는 이 시를 검토하였으며 오늘 아침 나의 견해를 적어서 개태에게 보냈다. 의사가 일절 말을 하지 못하도록 금했기 때문에 개태가 며칠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늘 저녁 무렵 개태가 사람을 보내 나를 불렀다. 방으로 들어서니 그 가까이 이미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아주 밝고 호의적인 표정이었다. 그는 즉시 나의 비평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정말 기뻤네. 자네는 상당히 소질이 있어 하고 그가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자네에게 말해두겠나만 만일 다른 곳에서 문학과 관련된 척닥을 받는다면 거부하게. 아니면 최소한 나에게 미리 알려주게나. 자네는 일단 나와 연을 맺었으니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진다는 게 그리 달갑지 않아. 나는 오로지 그에게만 머물 것이며 당분간은 다른 관계를 맺을 생각은 추호도 없노라고 대답했다. 그는 즐거워하면서 이번 겨울 동안 이런저런 괜찮은 일들을 같이 해보자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가젤을 화제에 올렸다. 게테는 이 시의 완성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걸 기뻐하였다. 그가 이어서 말했다. 최근의 작가들을 특별히 연구하고 눈여겨보라고 권하고 싶네. 우리 문학에서 주목할 만한 것들을 검토해서 그중 가치 있는 것들을 나한테 보여달라는 말일세.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예술과 고대에서 그것들과 관련된 토의를 하면서 우수한 작품, 귀한 작품, 쓸모있는 작품을 올바로 평할 수 있게 되겠지. 왜냐하면 난 아무래도 고령인데다가 잡다한 일을 헤아릴 수도 없는 지경이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이야.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은 개태가 우리나라의 최근 작가들과 시인들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깊이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개태가 앞서 말한 목적에 맞는 최근의 문해지들을 보내었다. 나는 며칠 동안 그에게 가지 않았고 또한 호출을 받지도 않았다. 내가 듣기로는 첼터가 그를 방문하러 와 있다는 것이었다. 1823년 12월 1일 월요일. 오늘 개태의 저택에서 열린 식사 모임에 초대를 받았다. 방에 들어서니 첼터가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음악 교수이자 작곡가 개태와 친하게 지내. 그들은 나에게 몇 걸음 다가와서 손을 내밀었다. 개태가 말했다.
이 사람은 내 친구 첼터라네. 같이 사귄다면 좋은 만남이 될 걸세. 자네를 곧 베를린으로 한번 보낼 생각인데 이분이 아주 잘 돌봐줄 걸세. 베를린에서 지낼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고 내가 말했다. 그러자 첼터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요. 그곳에서 많은 걸 배우기도 하고 또 많은 걸 잊어버리기도 할 테니까요. 말이요. 우리는 앉아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슈바르트의 근황에 대해서 물었다. 그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찾아온답니다 하고 첼터가 대답했다. 최근에 결혼했지만 일자리가 없어요. 베를린의 언어학자들하고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서 첼터는 나에게 이모만을 아느냐고 물었다. 독일의 극작가. 그의 이름은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의 글은 아직 읽어본 게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첼터가 말했다. 나는 민스턴에서 그 사람을 알게 되었어요. 매우 전도 유망한 젊은이지요. 그의 예술을 위해서라면 일자를 구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으면 하는 게 내 생각이라고. 게테도 그의 재능을 칭찬하면서 말했다. 그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군. 미학적인 안목을 순화시키고 형식적으로는 기존의 가장 훌륭한 모범을 따르는 게 좋을 테지. 그의 독창적인 오류는 장점이야. 하지만 너무 쉽게 오류에 빠지기도 한다네. 게테의 손자인 발터가 뛰어와서 첼토와 할아버지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퍼부었다. 이 정신없는 녀석이 오기만 하면 어떤 대화라도 망치게 돼 하고 게테가 말했다. 그는 손자를 유난히 사랑했으며 실증 내는 일도 없이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게테의 며느리와 울리케 양이 들어왔고 게테의 아들도 궁정으로 가기 위해 제복과 폐검 차림으로 왔다. 울리케 양과 첼토는 특히 쾌활했으며 식사 시간 내내 아주 점잖게 서로를 놀려대는 것이었다. 첼터는 가까이서 접해보니 정말 호감이 가는 인물이었다. 그는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으로서 언제나 순간에 완전히 몰두하는 유형이었으며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경우가 없었다. 게다가 그는 친절하고 편안하며 꾸밈이었기 때문에 무엇이든 숨김없이 말하고 싶어 했으며 심지어는 매우 거친 말까지도 꺼리지 않았다. 그의 정신적 자유로움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그의 곁에 있으면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조바심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나는 마음속으로 한동안 그와 함께 살아보았으면 하는 소망을 품게 되었고 그렇게 된다면 나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식사가 끝난 후 첼터는 곧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녁에 대공비 마마를 알려키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1823년 12월 4일 목요일. 오늘 아침 비서인 크로이터가 게테 댁에서의 식사 초대를 전해주었다. 아울러 그는 게테의 뜻에 따라 첼터에게 나의 시약 농고 환부를 증정하는 게 어떻겠냐고 공고했다. 나는 게테의 당부대로 첼터의 숙소에 가서 책을 증정했다. 첼터는 그에 답하여 이번만의 시집을 읽어보고 돌려달라며 내게 건네주었다. 기꺼이 이 책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하고 그가 말했다. 보다시피 이 책은 저자가 나에게 직접 헌정한 것으로 소중하게 보관해야 하는 선물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식사 전에 첼터와 함께 공원을 가로질러 오보바이마르슨지를 산책했다. 이곳저곳에서 그는 지나간 시절을 회상했으며 아울러 나에게 실러, 빌란트 그리고 헤르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그들과 매우 친하게 지냈고 그 점이 자기 인생의 값진 보람이라는 것이었다. 이어서 그는 작곡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게테의 많은 노래들을 암송하기도 했다. 그가 말했다. 나는 시에다 곡을 붙일 때 우선 의미를 파고들면서 상황을 생생하게 머릿속으로 그려본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시를 다 외울 때까지 커다란 소리를 읽어봅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 반복하고 있노라면 멜로디가 저절로 떠오르지요. 비바람 때문에 우리는 하는 수 없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와야만 했다. 나는 그를 게테댁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는 게테의 며느리에게 올라가서 그녀와 함께 식사 전에 몇 곡을 부를 생각이었다. 그리고 나서 2시에 나는 식사에 참석했다. 첼터는 이미 게테 곁에 앉아서 이탈리아 지방을 그린 동파나를 보고 있었다. 게테의 며느리가 들어오자 우리는 식탁으로 갔다. 율리케 양은 오늘 불참이었고 게테의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금방 들어와서 인사만 하고는 다시 궁정으로 갔다. 식탁에서의 대화는 오늘따라 유난히 다양했다. 첼터뿐 아니라 게테도 아주 진기한 일화들을 들으면서 베를린에 있는 그들 두 사람의 친구인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볼프의 개성을 설명하는 이야기들을 쏟아놓았다. 그런 후에는 니벨릉겐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오갔고 다시 바이런경에 대해서 그리고 어쩌면 성사될지도 모르는 그의 바이마르 방문이 화제가 되었는데 게테의 며느리는 특히 이 부분에서 열심히 의견을 토로하였다.
더 나아가서 빙겐 지방의 로후스 축제는 매우 유쾌한 화제였다. 쉘터는 특히 두 명의 아름다운 소녀를 떠올리면서 그들의 사랑스러움에 깊이 매료되었노라고 말했다.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행복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게테의 명랑한 노래에 전쟁과 운명에 대해서 아주 유쾌한 발언들이 오갔다. 쉘터는 부상당한 병사들과 아름다운 여자들에 대한 일화들을 지치지도 않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두가 시의 사실성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괴테 자신의 말에 의하면 그러한 현실감을 얻기 위해서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었고 바이마르에서 그 모든 것을 몸소 다 체험했다는 것이었다. 괴테의 며느리는 명랑한 목소리로 계속 반박하면서 그 역겨운 노래가 모셔하는 여자들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이렇게 오늘도 식탁에서의 시간은 매우 유쾌하게 지나갔다. 나중에 나만 혼자 남게 되자 게테가 첼터에 대해서 어때 자네 마음에 들던가 하고 물었다. 나는 그의 인품에서 정말 따뜻함을 느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게테가 덧붙여서 말했다. 처음에는 너무 투박해서 때로는 거치다는 느낌까지 들 걸세.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터처럼 온화한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네. 게다가 그가 반백년 이상이나 베를린에 살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네. 여러 점에서 느끼는 바이지만 그곳에는 아주 철면피한 족속들이 모여 살고 있다네. 그러니 섬세함만으로는 부족하고 억센 기질도 필요하다네.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때로는 어느 정도 투박해질 필요도 있는 걸세. 제가 잘못 적었네. 오늘은 여기까지 끝!